6.25 전쟁의 아픔을 겪은 대한민국이 전후복구에 박차를 가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어느 날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근데 성복이 입에다 칼을 넣고 막 그러지. 그 귀한 목숨 잃지 말고 나처럼 자수해라. 쌍갓나 새끼. 곧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33살 김동식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생포됐으나 31살 박광남은 석성산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총알이 스쳐가는 소리가 귓전 옆으로 막 샤씩 났어요. 목숨이고 이틀렸고 진짜. 여기에서 15년간 공작원 교육을 받다가 제주도로 침투해서 활동하던 중에 총격전을 하다가 지금 체포됐습니다. 북한이 간첩을 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은 애시당초에 다른 나라나 자기들이 사상을 넓혀야 하는 그 포섭해야 되는 대상을 때려 엎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북한 정권은 무장공비를 통해서 한국 체제 전복을 꾀합니다. 북한은 1945년 광복 직후부터 남침 역량을 비축하고 남한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공세적 전술을 구사한다. 특히 간첩을 활용한 대남 공작이 중심이 되었다. 이 냉전 체제 하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프로파간다도 있었고 스파이들이 활동을 했는데 특히 북한은 이제 이 많은 간첩들을 난파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세를 수집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제 교란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 대표적 간첩 사건으로 5.30 총선을 무렵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북한의 정치적 침투 교두보를 확보하려던 이 성시백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간첩 성시백은 군사, 정치 기밀 정보를 북으로 빼돌렸고 조선중앙일보와 우리신문 등의 언론기관을 경영하며 민심을 교란시켰다. 이 성시백은 그나마 다행히 총선 전에 체포되어서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즉시 처형됐지만 김일성이 공화국 영웅 칭호도 하사하고요. 애국 결산행에 가묘를 마련해 주는 등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남 정치 공장의 하나의 전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북한은 폭력적인 공격형 대남 공작을 시도한다. 1960년대 들어오면은 북쪽에서 그 대남 전략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 하나가 1962년에 채택한 4대 군사 노선이죠. 두 번째가 1964년경부터 시작한 그 혁명의 3대 전략. 북쪽의 기지가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남조선의 그 혁명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기지 강화, 남한에서의 혁명 역량 강화, 국제적인 혁명 지원 역량 강화, 이 세 가지 3대 혁명 역량 강화라는 노선을 제시했어요. 북한은 소위 남한 내 혁명 역량 강화라는 명분하에 간첩 침투를 통해 은밀한 지하당 공작을 집요하게 추진했다. 이는 남한 사회의 혼란을 유도해 인민혁명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지하당은 시작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북쪽에서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지하당 공작 플러스 군의 폭력 혁명을 위한 그 폭력 조직 운동을 강화하는 거죠.
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은 해상, 공중, 육상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더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간첩의 또 다른 형태인 무장 공비대를 이용한 무력 도발을 준비한다. 이제 그 당시 중앙정보부 북한국에 계셨던 강인덕 과장한테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간첩을 하나 잡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간첩의 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거 좀 해석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세 놈을 잡아서 신문을 했더니 여기 와서 수리해서 돈이 나오면 다 쓰고 증명서가 나오면 갖고 놀아. 이 명령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해석이 안 돼서 중앙정보부에 의뢰를 한 거고, 아, 저들이 원하는 건 남한 사회의 신분증이고 그게 한두 장이 아니고 많이 요구하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대량으로 넘어올 것이겠구나. 이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죠. 내년도 정초에 대규모 게리라가 서울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참 듣고 계시더니 비서실장을 부르더니 국방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했죠. 그러면서 제 보고의 맨 마지막에 인민전쟁은 시작되었음이라고 쓴 것 같아요. 북한의 대규모 게릴라 남침이 예상되는 상황. 한국 정부도 통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안 만들면 큰일 아니겠어요?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제대로 맞지 않으면 참 고민이 많았죠. 정말 밤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쯤 됐는데 전화가 벨이 울리는 거예요. 잡았더니 첫 마디가 새까맣게 들어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북한 최정예 124 군특수부대 무장공비 31명은 서울로 침투해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지만 28명이 사살되고 유일한 생존자 김신조가 생포된다. 청와대 내비는 박정희 대통령을 자르고 하고 이게 호경합니다. 이게 총알자국.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북악산 호경암에는 당시 치열했던 총격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청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침투한 김신조의 30명이 이게 오실 때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본인의 이름이 싹 써 있잖아요. 김신조. 그 감회가 어떠세요? 내가 그 뭐 혼자 살았으니까 하나 증인 아닙니까? 북계가 도발한 내가 한 사람 증인이니까. 북한은 왜 이런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 걸까? 박정희 대통령을 살려주게 되면 대한민국이 오늘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남한은 공사는 못한다. 사실 이제 그 19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뭐 경우에 따른 어떤 사람은 7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를 따라잡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적화 통일이라는 게 점점 더 멀어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번 뭐 무장 침투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남한을 한번 흔들어 놔야 되겠다. 대통령을 시해한다는 것 이상 그 혼란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나라의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청와대 공격을 시도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121 사태. 김일성은 여전히 무력 통일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우리 정부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우리 국가 안보에 엄청난 위해가 초래되겠다. 그래서 제향 군인을 무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68년 4월 1일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고요. 그 밖에 이제 국방부는 국군 개인 하기를 M16으로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해주는 등 한국군 장비 현대화를 유엔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실패로 끝난 121 청와대 기습. 하지만 북한은 무력적과 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 121 사태로 해서 31명을 넣었더니 우리는 격퇴했다고 생각하지만 김일성 입장에서는 야, 이거 바로 청와대 코미까지 들어갈 수 있었네.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청와대까지 들어갔네. 조금만 더 하면 됐을 걸. 김일성은 무력 통일에 대한 속셈을 더욱 거침없이 드러냈다.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후에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제 젊은 시절에 항일 사회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경험을 했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게릴라 투쟁만이 옳은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요. 김일성의 무력 혁명 노선은 한층 더 과감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6.25 이후에 정규 전쟁 이후에 게릴라전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121) 청와대 기습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1968년 북한은 또 한 번 충격적인 도발을 감행한다. 120명의 대규모 무장공비가 침투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다. 제가 위치한 이곳은 1968년 당시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간 무장공비들이 침투했던 1차 침투로입니다. 당시 무장공비들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120명이 8개조로 침투하였으며 1차 침투간 30명이 해안을 통해서 이곳 내륙으로, 2차 침투는 30명이 고포수초 북단 500m 지점으로, 3차 침투는 60명이 고포수초 북단 1.5km 지점으로 침투하였습니다. 이 무장 간첩이 주민에게 처음 목격된 것은 1968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이날 아침에 무장 간첩 30여 명이 상간마을인 이 고수동에 나타나서 주민들을 강제로 이제 직결시켜 놓고는 북한을 찬양하는가 하면은 신고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총검으로 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윤남 화학봉투 특파원의 현지 보도입니다. 여기가 경상북도 울진면 깊숙한 산골의 외딴집. 저치생자 전병두 씨가 불황민이 보는 가운데 공비 칼날에 무참히 숨져 당국의 비상사례를 울리게 했던 사건 현장입니다. 목격자 임태랑 씨는 이 사람들이 그냥 돌로 가지고 막 패요. 자꾸 패니까 이 골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뭐 경량합니다 아주. 당시 무장 공비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으로 마을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갑자기 이제 울진 삼척에서 이제 공비 출현 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지도를 놓고 이제 그 북쪽에 통신으로 전들어야 되니까 통신을 이제 들어보니까 한 5-6곳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지리산이에요. 그 나머지는 대체로 그 강원도 일대고. 내 생각은 지리산의 거는 이건 가짜 같다. 양동작전 같다. 그러니까 이건 제외한다면 이게 대여섯곳에 여기 같다. 그 10시인가 대동 청와대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급하게 갔어요. 그 지도를 가지고. 근데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어요. 1000마디가 몇 명이야? 이겁니다. 15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보고를 했어요. 정부는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무장공비의 수를 축소해 발표했다. 경상북도 울진과 삼척에 도합 60여 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양민을 학살하고 난장판을 벌인다는 급보에 접하자
당국은 율종 사태를 선포했으며 5분 대기조의 특전단을 비롯해서 군경, 향토 예비군 그리고 용감한 현지 주민들은 하나로 뭉쳐 공비소탕에 나섰습니다. 게릴라는 뭐예요? 선이 아니고 중요 지점, 거점 작전이에요. 크게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을 때 내부에서는 이 특수전을 하는 부대들이 쫓아가면서 계속 격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해병대가 뛰는 것보다는 배 이상, 뭐 10km 이상을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124군 부대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울진 삼척에 침투한 무장공비들은 1.2.1 사태로 한반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124 군특수부대 소속이었다. 이들은 오직 대남 침투를 위한 인간 병기로 길러졌다. 지금도 북한 무력부 총정찰구 그 안에 124 군부대 특수 게릴라 부대가 있죠. 주로 저 폭력으로 이제 우리 군부대를 습격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 또 들어와가지고 산업시설 같은 거 습격 파괴하는 이런 게릴라 특수부대입니다. 걔가 68년대 1.2 때도 청와대 습격이 그게 하나의 청와대 습격은 대통령을 이제 죽이라는 지령이라니까 이것도 폭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 68년도에 12월 초에 울진 삼척 일대 120명이 넘어왔어요. 그것도 정찰 송국의 내 후배들입니다. 대간첩 대책본부를 창설하고 을종 사태를 선포한 국군. 하지만 험준한 산악지역에 몸을 숨긴 무장공비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국군이 원체 급해서 주한미군 강릉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 공군에 의뢰를 했어요. 무장 행기를 이제 출발을 시키죠. 그래서 전면적인 소탕 작전이 실시됩니다. 산에 가면 토끼몰이 하잖아요. 그 식으로 그 우리 지원 나간 그 헬리콥터 한 2대가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을 한 7, 8명씩 태워서 산 정상에다 내려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위에서 밑으로다가 이제 그 수색 내려오고 또 사단 다른 그 병력은 수색 작전을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압박 작전을 하는 거지. 이 UH-1H에 이 옆에다가 총기를 거치할 수 있는 마운트를 세우고 거기에 기관총을 달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격을 하는 거죠. 다행히 헬기를 동원한 공습 작전이 무장공비 소탕의 효과를 발휘했다. 그 내노라는 124군 부대 얘네들이 막상 난파돼 가지고 보니까 헬기가 이제 뜨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는 11월 달이 지나면서 낙엽이 다 져가지고 산 속을 헤매더라도 하늘에서 보면 나뭇가지는 다 앙상한 뼈마디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디 숨어 있을 데가 없는 거죠. 헬리콥터 작전은 아마 그때가 울진 삼척대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본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신조를 태워가지고 헬리콥터로 다니면서 강원도 일대에다가 홍보 작전을 전개했죠. 그때 이제 김신조가 이제 그 헬리콥터 타고 비라 막 뿌리고 헬리콥터에서 마이크로 나는 자수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 귀한 목숨 잃지 말고 나처럼 자수해라. 그러면 쌍갓나 이렇게 그 반응을 일으키 아주 그 정신이 강해요. 강도 높은 소탕 작전이 계속되자 무장공비들은 주민들을 학살하며 더 깊은 산속으로 도주했다. (12월 9일) 강원도 평창군의 외딴집 이석우 씨 일가가 참살당한 현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무장공비들로 인해 평화롭던 평창마을은 비극으로 얼룩진다. 당시 9살이던 이승복 어린이도 이 사건의 희생자다. 이승복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 형 이학관 씨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68년 12월 9일인데 저녁 이제 조금 어두웠으니까 날이 저녁인데 밤에 이제 이 집에
저하고 어머님하고 동생 셋하고 있었어요. 단란한 가족의 일상을 깨뜨린 건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었다. 어디로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일로 왔는지 앞에서 넘어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요 마당에 와가지고 요 마당에 여기 서서 이제 여기서 보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계세요 하고 부른 거예요. 누구세요 하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지 들어오세요 했더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쪽에 앉고 승복이는 이쪽에 책상 여기 써놓았으니까 여기 앉고 승복이 옆에 앉았던 한 친구가 니는 북한이 좋니 남한이 좋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은 싫어요. 공산당은 싫거든요 하니까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악 소리 지르더니 일어나면서 승복이 입에다 칼을 넣고 막 그러지. 뒤에 있던 놈이 날 일어나면서 총깨물로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거름댐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거름댐 저기가 거름댐이거든. 엎어졌는데 거기서 칼로 얼마나 찔러대는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얘기는 이제 36군데 칼에 맞았다 그래요. 학관 씨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일가족 4명이 참살됐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게 이제 어머님을 너무 일찍 잃었잖아. 동생들 갔기 때문에 동생들 생각은 많이 나지. 뿐만 아니라 강원도 강릉에서도 무장 공비들이 속출했다. 그때는 뭐 간첩이 나왔다는 삼청서 120명이 나왔다는 걸 정보를 먼저 알고요. 뭐 전부 다 예비군이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그 최용손이라는 집에서 그날 방화를 쬐는데 이놈들이 그 산속에서 다 보고 있다가 밤에 그 습격을 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총을 막 데려가려고 우리는 이제 총소리가 나니까 예비군 다방지에 연락이 가가지고 포위를 싼 거예요. 집에다 대고 총을 막 그냥 막 싼 거예요. 울진 삼척 무장간첩 침투 사건에서 바로 이 향토 예비군이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공수단이 무장간첩을 17명 사살했고 해병사단이 16명을 사살했는데 바로 이 예비군도 17명을 사살하면서 특수부대 못지않은 활약상을 보였습니다. 약 2달간 이어진 소탕작전은 무장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면서 침투한 120명의 무장공비 모두를 소탕하는 데 성공했다. 울진 삼척 무장간첩 침투가 대한민국의 이제 소탕작전으로 완전히 개멸되면서 실질적으로 김일성이 생각했던 남한의 무장공비 전쟁기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죠. 2007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때 국내에 근거된 간첩수를 통계적으로 보면은 1950년대, 60년대가 대남 공작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연이은 북한의 충격적인 도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너무 잔악한 행위를 했어요. 1965년 6년에 강원도에서 그 부인들이 신고할까봐 참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 사실이 그대로 신문에 방송되고 노종되니까 국민들의 반공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이건 안 되겠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학교에서는 반공 교과서가 배포되며 반공 교육이 정규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사실 저희 같은 전후 세대는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반공 웅변 대회도 하고 반공 글짓기 대회도 하고 반공 전담 교사가 배치되는 등 이런 이제 반공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전 국민 대상으로 간첩 식별 요령이라든지 간첩 신고 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철저하게 홍보가 되었죠. 신사복을 입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물건 값을 잘 모르는 사람, 라디오를 들으며 편지를 쓰는 사람, 이러한 간첩인지도 모를 수상한 사람을 봤을 때는 즉시 경찰관서나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반공 교육이 확산되고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북한 대남 공작도 또 한 번 진화한다. 대량 무력 도발이 이제 실패로 끝나자 사실 이제 소수 정예 인원으로 테러 형태의 도발이라든지 해안을 통한 간첩 침투가 많아지는 이런 양상으로 변화해 나갔습니다. 새세대 공작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1995년에 발생한 부여 무장 간첩 사건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조선노동당에서 철저하게 이제 이남 교육을 시켜서 북한 사투리 같은 걸 전혀 쓰지도 않고요. 남한 환경에 아주 익숙하도록 교육을 받았다는 이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남한 내에 있는 친북 운동권 인물 포섭을 시도하는 등 과거보다 아주 대담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15년간 공작원을 했던 김동식입니다. 그 70년대 후반에 그 공작원 세대 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70년대 중반까지는 대남 공작원의 대부분이 남에서 월북한 월북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남한 출신들이죠. 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급격히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세대 교체 문제가 이제 대남공작부서의 화두로 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당시 한국 출신 공작원들은 믿지 못했던 거였죠. 왜냐하면 이들이 쉽게 자수를 하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대남 공작 기관들의 이러한 실수들을 방지하고자 북한 출신들로만 구성된 청소년들을 공작원 후보로 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김정일 정치 군사대학에서 최초로 4년제 정규 과정을 받게 됩니다. 북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세대 공작원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했다. 사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말과 문화 이걸 하나도 모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한국의 그 국민들의 그 대북 경각심, 안보 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말에서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다 신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말과 문화를 배우는 그 적구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 한국 출신 강사들이 생활하는 그 초대소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24시간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한국의 말과 문화를 그분들한테 이제 배우는 거죠. 평양시 교외에 용송구역이라고 하는 그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산중턱에 이제 터널을 한 1km 정도, 1k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너비가 한 15m,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0m 정도. 굉장히 터널이 넓어요. 그런 거를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쭉 세트장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뭐 커피숍도 있고, 뭐 문방구도 있고, 뭐 슈퍼도 있고 이런 한국의 이제 어떤 그 접객업 시설들을 쫙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한테 한국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가서 실제로 이용을 해보게 하죠. 학생 김동식은 공작원 김동식으로 거듭났다. 침투에 앞서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침투 준비가 그렇게 해서 다 끝나면 그 구체적인 행동 그 액션 플랜을 그 본인이 자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300페이지 정도가 돼요. 실제 또 침투할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신발은 어떤 걸 신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장비를 다 가지고 와요. 1990년 5월 난파된 김동식. 그의 임무는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고 고정간첩 이선실과 함께 북으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남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남포가 대동강 하류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작선을 타고 밤낮으로 한 3일 정도를 공해상을 통해서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해서 저 중국 산동반도까지 내려옵니다. 중국 영해에 그 상선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작 지원선인데 그 지원선으로부터 다 이제 중간 보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남단 공해상까지 다시 또 이제 공작선으로 항해를 합니다. 제주도 육지로부터 약 한 1km 전방까지 들어옵니다. 1차 때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서귀포 카로텔 앞으로 들어왔는데 그 서귀포 카로텔 앞에 가면 카로텔에 가서 앞에를 보면 그 섬이 하나 있어요. 숲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에까지 반잠수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잠수정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슈트를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스쿠버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 옷을 싹 다 벗어가지고 꽁꽁 싸가지고 이제 묻어버리고 자기가 들어올 때 지고 온 배낭 속에 있는 그 깔끔한 옷을 꺼내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숲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서 제주도 시내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제가 뭐 북한에서 말은 한국말을 배웠지만 아마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한테 이제 동명백화점까지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더라고요. 특히 이제 서울에는 그 당시에 이선실을 우리가 접선하는 임무가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오겠느냐도 사실은 그 침투하는 공작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작원들은 신분이 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오는 건데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겠냐 봤더니 목포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로 가자. 김동식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목포에서 대전을 거쳐 마침내 서울로 침투했다. 그리고 고정간첩 이선실과 접선한다. 그 당시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의원, 동시에 최고인민회 대의원이었던 이선실이었고요. 정치국 후보의원이면 굉장히 높은 장관급 이상입니다. 부총리급 정도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선실은 한국에서 10여 년간 비밀리에 400여 명을 포섭해 북한을 지지하는 대중정당과 지하당을 구축한 인물이다. 김동식은 이선실과 4개월간 함께 생활하며 이선실이 포섭한 인물들에게 간첩 교육을 진행했다. 북한 공작 지도부하고 현지에 파견된 남파공작조 하구의 통신 연락 이걸 주고받는 그 전체 그 시스템을 연락 체계라고 합니다. 연락 체계. 평양 방송을 통한 하향 지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을 통한 상향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북한 공작 지도부하고 공작원 공작조하고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은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7호 참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외국어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97번, 737페이지 9번. 공작원의 암호 해독 방식은 변신이라고 불렀다. 그 변신은 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책을 가지고. 북한에서 여기 나올 때, 침투할 때 책을 다 갖고 나와요. 이 책은 다 공작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성경, 뭐 영어 사전, 그 다음에 뭐 소설. 소설이 뭐 한두 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인호의 고래사냥이 제 암호책이에요. 그 유명한 소설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설책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암호를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공작조가 북한에다 보고할 때에는 무전기를 사용합니다. 무전기를 사용해서 보고할 때에는 그것도 숫자로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문장표, 그 다음에 난수표입니다. 내가 작성한 전문을 무전기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그 해당한 시간에 저쪽으로 일방통신을 보내고요. 저쪽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틀 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수신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까처럼 평양 방송을 통해서 또 내보내요. 김동식은 포섭 대상과 북한과의 연락 체계를 완성한 후 이선실과의 복귀 준비를 시작한다. 아침 일찍 북한 방송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약속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노래가 나오면 그날은 접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 노래가 안 나오면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제 숨어서 대기하면서 저녁에 또 들어봅니다. 또 안 나오니까 오늘 밤에는 접선을 하는구나. 안심을 하고 거기서 대기를 했다가 11시 반에 접선을 하는데 뭐 신호는 밤이기 때문에 불빛으로 하면은 노출되겠죠. 그래서 소리로 보통 합니다. 뭐 박수 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멩이 마주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저쪽에서 2번 딱딱 치면 저도 2번 칠 수도 있고 저는 3번을 칠 수도 있고 맞게 교환이 되면 그 신호가 교환이 된 상태에서 그 신호를 보낸 당사자들끼리 중앙으로 나가서 만납니다. 1990년 10월 17일 김동식과 이선실은 북한으로 복귀했다. 1차 공작 임무 수행하고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용충을 받았습니다. 20대에 북한 영웅이 된 공작원 김동식은 5년 후 다시 난파된다. 갑자기 95년도에 와서 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준비 기간이 짧다. 뭐 얼만데 그랬더니 이제 1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얘기 듣고 그 1개월이면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딱 제꼈는데 이미 저희가 수행해야 될 공작 임무를 다른 공작조가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잠수정을 타고 침투를 하는 도중에 수중에서 해치를 열고 나오다가 안내조 조장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신에 대타로 임무를 수행해야 될 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저희 팀이었던 거예요. 이 차 난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간첩 봉화 1호를 안전하게 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었다. 침투하는 방식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제주도 서귀포 쪽으로 침투를 했는데 두 번째도 그 제주도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큰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성산 일출봉 옆에 이 수제선으로부터 약 1km 전방에다가 반잠수정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스캔스쿠버를 해서 해안으로 상륙하는 그런 방식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제주도 해안 침투에 성공한 김동식은 북한에서 연구한 활동 전술서를 꺼내들었다. 북한 공작원의 필수 지침서인 활동 전술서는 성공적인 침투에 필요한 공작 전술이 총망라된 자료로 낯선 한국 환경에 대비해 침투에 필요한 장비, 접선 장소, 접선 방법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한 공작원들은 암암리에 제주도 시내까지 이동한다. 이들은 목포를 거쳐 내륙으로 이동해 봉화 1호 수색 작업에 착수했다. 봉화 1호는 북한에서 난파된 그 스님을 이장하고 난파된 공작원인데 소위 그 수색 접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일단 찾은 다음에 손목을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거로 데리고 가는 거로 이제 전술을 세워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충남 부여에 있는 정각사에 있다고 했으니까 정각사에 가서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합니다. 정각사에는 공작원들이 찾는 봉화 1호가 있었을까? 그 부여에서 이제 접선한다는 거죠. 고정간첩하고 접선한다는 그 첩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여 정각사에 주지 스님하고 간첩하고 접선한다는 그 첩보를 가지고 미리 이제 매복을 한 거야. 당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김학구 경감은 고정간첩 봉화 1호를 이용해 김동식과 박광남을 검거할 계획을 세우고 정각사에서 약 7개월간의 잠복 수사를 감행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서 이제 그렇지만 그 자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앞에서 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있다고 하는데 그냥 올 수는 없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숨겨놨던 그 조원 박광남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스님이 있다고 하는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데 그 위에 그 제가 만날 때 프라이드가 하나 서 있었거든요. 그 프라이드가 이제 저희를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더라고요. 저 옆에다 세우고 저희한테 이제 어디 가시냐고, 시내 나갈 거다. 자기가 이제 가면 태워드리겠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 스님을 한번 만날 일이 있으니까 그분 만난 다음에 가겠다. 당신 그냥 가라. 이제 그분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 10m 정도 앞에 가서 다시 차가 서요. 차가 세우더니 이제 내리더니 총을 꺼내들면서 꼼짝마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더라고. 조용하던 사찰은 순식간에 총성으로 뒤덮였고 정체를 들킨 김동식과 박광남은 정각사에서 1차 총격전을 벌인 후 태조봉으로 도주한다. 산 꼭대기로 도망가면서 보니까 뭐 한 7, 8명 있는 것 같아요. 총을 쏘면서. 그래서 그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게 잡힐 수도 있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조장이고 너보다 나이도 많고 이거 내가 책임을 지고 할 테니까 내가 죽어도 너는 가라. 가서 이 사실을 다 본부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산을 넘어서 그 저수지 쪽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수로가 있는데 이 조원한테 어모를 하라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먼저 뛰어내렸는데 이들이 저수지 근처로 도주하는 사이 군경 합동 작전이 시작됐고 부여 경찰서의 모든 경찰들은 현장으로 출동한다. 이들은 태저봉을 둘러싼 채 공작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침투조가 도주한다는 그런 상황 접하고 우리가 이 저수지 옆에 하차를 해서 증원부대가 2인 1조로 물 아래에 여기에 2명 이렇게 해서 시멘트 거기에다가 몸을 이렇게 숨기면 이 산에 있던 간첩들이 내려오면서도 먼저 우리를 발견하고 안 되게 저희도 몸을 저쪽에다 안 보이겠다 하니까 은신을 하려고 저쪽에 붙은 거예요. 김동식하고 박광남은 저기에 보면 방벽 중간에 그 배수로 사이 그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총구를 들이대고 우리 쪽에 총구 들이대고 딱 나왔으니까 상당히 근접된 장소예요. 귓속 옆으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막 싱싱 지나갔으니까 대여섯발이 맞아,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나가는 소리가 막 여기서 그래서 굴르고 하는데 돌이 어깨를 딱 치는 줄 알았지 내가 총알을 맞았구나 하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뛰어서 건너가고 그래서 추로 저쪽 끝에 넘어가 있고 조원 보고 이제 제가 어모하면서 넘어오라 그러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그 도로를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1톤 트럭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시동을 거는데 안 걸려서 다시 바꿔서 또 시동을 걸었는데 그것도 안 걸리고 결국은 그 앞산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광남이가 먼저 도망가고 제가 뒤에 따라가고. 트럭 탈취에 실패한 공작원들은 도로 건너편 석성산으로 도주하기 위해 길을 건넌다. 저하고 장gin이 씨가 저 도로부터 둘이서 따라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납작 이렇게 해서 총구를 앞으로 하고 둘이서 여기까지 도로 위에서까지 따라 올라왔는데 바로 이 지점인가 보네요. 그러다가 둘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부석되는 소리 들으니까 이쪽으로 총구를 겨냥을 하고 누구냐고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김동식이가 총을 한 발을 바스타를 했어요. 바스타를 해서 장진희 씨가 이제 옆구리에 총을 맞고 이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랬더니 막 피를 토하고 막 뭔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반대쪽에 김동식이 있는 걸 총을 한 발을 쏘고 김동식을 막 끄잡아 내렸죠. 이렇게 이 수로로 막 끄잡아 내려서 여기 수로 안에서 둘이서 김동식하고 여기서 육박전을 벌이고 뭐 하고 막 서로 막 한참 하다가 어떻게 해서 제지를 했어요. 제지를.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뒤에서 돌아서는 순간에 총에 맞아서 잡혔습니다. 광남이 그때 도망갔고. 20여 분간의 몸싸움 끝에 김동식은 생포됐고 박광남은 더 깊은 산속으로 도주한다. 도주한 박광남을 찾기 위해 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후
박광남 수색 작전을 실시한다. 우선 간첩 나타났다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응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군 동원해가지고 그 외곽을 둘러쌌어요. 그 이제 완전 포위망을 형성하고. 조용한 밤 12시 경제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박강남이 도망간 거야. 도망가려고 튀어나오는데 그때 마침 우리 매복하고 있는 그 방위병한테 걸려서 누구야? 손들어!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고 그냥 권총으로 쏜 거야. 쏘고 우리 이제 피해는 안 입었지만은 쏘고 도망갔다는 거야. 마침 이놈이 포위망 밖으로 튄 게 아니라 안쪽으로 튀었다는 거야. 이쪽으로. 이후 박광남은 신암리 뒷산에서 은거하다 군경 합동 수색대가 쏜 총탄에 맞고 검거된다. 투항하라고 1차 지시를 했는데 권총을 저에게 발사를 하길래 저도 같이 응사를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던 긴박했던 그날. 용기 씨는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저 능선에서 저 묘 산소 뒤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그 산소 뒤에 숨어 있는 간첩 박강남의 발을 최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 산소 지금 뒤에 그 벽이 있는 쪽으로 그 달려가서 엎드린 순간에 그 뒤에 그 소나무 숲에 있던 간첩 박강남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기벌이를 제가 재차 공고를 했는데 손을 들어서 저한테 먼저 총알 한 발을 먼저 발사하고 제가 사격을 하고 저희 소대원들이 같이 응사를 하면서 간첩 박강남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간첩 박강남을 포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에 맞은 박광남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다. 경찰관들이 와서 이제 박광남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안 믿었죠. 그 후에 저한테 박광남 사진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서너 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난 죽어도 된다고 했던 놈은 살았고 그러면서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조언이었고 사실은 뭐 이런 데 나오면 부모 형제보다도 그 동료가 굉장히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부여 간첩 사건이 종료된 후 사건의 전말과 함께 신형 공작 장비들이 세상에 공개됐다. 과지곤 장비가 뭐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공작원들이 여기 침투할 때는 무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권총, 벨기에제 브로닝 권총 6발 들어가는 탄창식입니다. 그다음에 만년필형 독총이 있었는데 만년필은 그 파카 만년필을 그 안에 그 나머지 부품들은 다 빼버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탄약을 넣고 독약을 묻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총입니다. 한 발만 쓸 수가 있어요. 독총 성능 시험을 실시하는 장면입니다. 독총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그리고 또 다른 공작 장비, 독약 앰플도 공개됐다. 사약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살이나 자폭을 내서 말하자면 충성심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공작원을 철저히 세뇌시켜 군사적 대남도벌을 자행한 북한. 부여 간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땠을까? 제가 잡힌 다음에 일주일 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간첩 사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조작이다라고 이제 공식 반응이죠. 북한에 그렇게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 숙청이 됐습니다. 국가에 충성했지만 버림받은 공작원 김동식. 공화국 영웅 김동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저는 15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을 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남조선에 가라 그러면 가야 될 사람,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살아서 못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죽음을 정해놓고 사는 인생.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부모, 형제, 가족까지도 철저하게 인생을 짓밟는 참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첩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 나성주, 장진희, 순경이 대간첩 작전 중 순직했고 살아남은 경찰관들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은 상흔이 생겼다.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밖에를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기만 지나갈 때마다 나 그런 생각이 나고 오고 싶지 않은 길이었어요. 뭐 전장에 나가서 살아 돌아왔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지금도 온전하게 잠 이루고 맘 편히 항상 지금도 같은 그 동료가 지금도 여기서 같이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라. 돌아가신 분 아들이 제 아들하고 나이도 같고 맨날 같이 놀고 했었는데 만나서 같이 또 근무도 했었어요. 그 파출소 근무하면서 둘이 같이 순찰차 타고 다니고. 두 번 다치는 아이가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또 잊혀져서도 또 안 되죠. 영원히 남아서. 그러나 북한은 이후로도 더 과감한 도발을 지속해왔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얘기한 거는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하고는 전쟁을 통해서만 하겠다. 남북 관계를 한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남북한은 이제는 완전히 두 개의 국가다. 그러니까 휴전선은 휴전선이 아니다. 완전히 국경이다. 남한 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남공작을 계속하죠. 이거 대단히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될 거죠.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대남기구, 조국전선마저 해체했다. 통전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10국이라고 그 부서 명칭을 바꾼 것 같은데 왜 10국이라고 했겠습니까? 모호하게 만든 겁니다. 뭐 하는지 모르는 부서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붙인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했던 공작을 그대로 하겠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이 3대에 걸쳐 이양되는 동안 대남 도발은 끊임없이 자행되었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검거된 남파 간첩 수만 4,500여 명.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사이버를 통한 국가기관 침투라든지 해킹 등을 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대남 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자기 수중에다 넣겠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김정은 노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김정은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그 목표가 변하지 않는 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작, 대남 공작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부터 치열하게 전개된 간첩을 이용한 대남 공작.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은 바다와 땅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도발을 계속해왔다. 적대적 두 교전국 선언. 형태와 방식을 바꿔가며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 우리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